지난 시간 동안은 이제 유대인과 또 관련돼서 탈무드 비즈니스 또 관련돼서 경제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돈의 철학이나 돈의 심리학. 지난주에 녹화가 안 돼 있긴 했지만 뭐 이게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물리학자는 우리가 좀 말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말이 어딘가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술이 겨우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음성을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술은 얼마나 대단할까? 다 인간의 이런 얄팍한 기술에도 다 녹화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또 선한 말, 좋은 말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좋은 말들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만드셨는데, 이제 이 한글을 만드시면서 용비어천가를 지었죠. 용비어천가. 그래서 용비어천가를 보니까 이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샘이 깊은 물이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또 그런데 그거에는 상당히 우리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의 산물이기도 하고, 아주 뭐 그동안 이제 독서를 하고 유대인들 사이드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들만의 어떤 그 독창성, 독특함, 이들만이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한 면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들은 어떤 성서와 탈무드에 기반을 해서 사고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서와 탈무드의 문화, 역사, 그 종교, 철학, 이 가치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기독교인이 되고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다 성서나 혹은 이 교회와 관련 중심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들도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뭐 말 명실공히 최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 교육은. 근데 이제 예, 그나마 거기에 뭐 필적할 수 있는 게 한국의 뭐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교육은 좀 불투명하죠. 이게 정확하게 한국의 교육이 뭐다, 이게 정의를 내리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한국의 교육은요, 배우고 잊어먹고 배우고 잊어먹고 시험 치고 배우고 시험 치고 까먹고 이렇게 그렇게 한국에.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육은 막상 한 25살 정도 되면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25살 그 이후에는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첫 강의인데, 이게 페이지 수가 130페이지 분량입니다. 130페이지 분량이어서 예전에 강의를 누가 요청했을 때 2강으로 했는데도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없이 한 강을 추가해서 3강짜리로 해놨는데, 저희들은 한 4강짜리로 해서 강의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첫 장을 넘겨보시면, 자, 생각하는 힘, 파스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파스칼. 자, 인간은 파스칼이 그랬죠.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다. 자, 파스칼이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왜? 근데 또 어떤 그런 말도,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또 갈대 같다고 그러는데, 왜 이 파스칼은 인간을 이렇게 갈대라고 했을까요? 갈대. 갈대하면 성질이 좀 어떻죠?
일단 유연하지 잘 안 않습니까? 넘어지고. 예, 그러면서도 유연합니다. 유연하고 잘 넘어지지 않고. 그러면 파스칼은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라고 안 붙이고 생각하는 뭐 기둥이라고 안 붙이고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하는 힘이고 사고, 즉 thinking, 그 다음에 사유, 생각에 대한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하는 능력, 이것을 말을 하죠. 물론 뭐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이거 생물학적인 특징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차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인원이나 우리 모습이나 우리가 좀 더 잘생겼을 뿐이지 털이 없을 뿐이지 뭐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 진화론에 자꾸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좀 다른 점은 외부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부에 있습니다. 특히 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죠. 다음의 작품은 자, 로댕의 무슨 작품이죠? 로댕의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 사람입니다. 한번 이 자세로 한번 1분간 한번 따라해 보세요라고 시켰는데 막상 이제 어떤 분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켜봤어요. 시켜보니까 굉장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자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세를 잘 보면 마치 물음표처럼 생겼어요. 물음표처럼. 물음표처럼 생겼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그 상이 있어요. 혹시 맞춰보세요. 반가사유상이라고 아세요? 반가사유상? 불교 작품이긴 한데 생각하는 그 사유하는 반가사유상이라고 있어요. 반가사유상. 저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로댕의 작품보다 그 뭐야 반가사유상이 더 정밀하고 멋지던데요. 예?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막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만 굉장히 저거하고 반가사유상을 보면 굉장히 반갑지 않은가 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근데 로댕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자, 그럼 인간은 원래 인간의 이름이 있어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인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인간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쉔.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여자는 이샤. 이시에서 이샤가 나온 거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시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샤. 근데 이제 남자 여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걸 에노시라고 그래. 에노시. 에노시. 에노시인데 에노시는 무슨 뜻이 있냐면 재미있게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에노시는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의외로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했다. 두 번째가 또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은요 질문하다 죽는 거예요. 질문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시란 뜻은 질문하는 인간, 그 다음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어쩔 수 없이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에노시, 죽어가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에노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를 한 단어로 뭐 합치게 되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삶이란 무엇인가,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입으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항상 이게 그리고 또한 우리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남아야죠.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사유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하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생각하는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을 가로막은 건지 아니면 어떤 계속해서 매주마다 세뇌를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뇌를 쓰지를 않아요. 굉장히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예, 다음 장에 가보시면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피노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 심겠다. 참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사과나무를 교육 철학에서 교육의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교육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책에 보면 이 사과나무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의 나무 내일 자 그래도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아이들한테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교육의 나무를 심어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민족으로? 공부하는 민족. 공부하는 민족이라는 그다음에 공부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니까 또 책의 민족. 그래서 책의 민족이었고 자 2000년 전에 가장 문해율이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노예들, 하인들까지도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랍비들이 자신들의 그 하인들한테도 글을 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난해한 히브리어라든지 혹은 아람어들 혹은 그리스어들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해율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가보시죠. 자, 유발 하라리의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데우스는 신적인 인간, 호모데우스는 신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80% 혹은 90%는 그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전혀 쓸모없는 확률이 높아졌다. 자, 어쩌면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들이나 연장자들에게 배운 교육 내용으로 여생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역사상 첫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동의하시죠? 굉장히 이제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 앞으로는 세대 단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전 세대의 가르침을 저희 기성세대들은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또 지키고 살아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가르침들, 부모 세대의 가르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의 출현 때문입니다. 물론 IT에 뭐라고도 하고 디지털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AI, 인공지능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의 출현이 이제 이루어진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길 싫어하니까 생각하는 로봇을 좀 만들어 보자. 생각하는 로봇,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 이제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요즘 세대들이 이제 지능이 있잖아요. 지능 조사를 하는데 부모 세대보다 지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부모 세대보다. 높겠지요. 예, 근데 그 겉으로 보이기에는 높을 것 같은데요. 역사상 첫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들보다 지능이 낮습니다. 지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 교육으로 그동안 우리는 받고 살았는데 이 친구들은 동영상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자 교육은 그 문자에 담겨 있는 개념이라든지 뜻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공부 분량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기계장치 혹은 이렇게 좀 지능화된 로봇에 아마 그 장치에 이제는 의존하고 삽니다. 의존하고 살고 굳이 외우려고도 하지 않죠. 클릭만 하면 나오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주로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는 유의적 인간,
호모 루덴스에 가까워집니다. 오히려 호모 루덴스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 유의적 인간으로 이제 오히려 좀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최근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학명이라고 엄청 그런데요. 호모 나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모 나렌스. 혹시 호모 나렌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호모 나렌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출판하는 책에 호모 나렌스라는 단어를 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호모 나렌스는 이제 이야기하는 인간이에요. 이야기하는 인간.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공부하고 뭘 적어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야기하는 인간, 호모 나렌스라는 것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에노시라는 말을 제가 했고, 사피엔스, 그다음 사피엔스는 현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사피엔스, 현명한 사람들이 뜻이고, 이제는 이제 호모 나렌스라는 단어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페이지로 가보시죠.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자,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인공지능은 어디에 가깝냐면 지성에만 가까워요. 지성에만 가까워요. 그러니까 학술, 기술, 학습, 지능 요거에 가까운 게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같이 갖고 있어요. 인간이랑 똑같이.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죠. 지성적 측면에서. 하지만 감성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인공지능도 감성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좀 예술, 창작, 창조, 상상. 아직은 이 부분은 인간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인간은 덫이 뛰어난데 이제 앞지르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앞지르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딥러닝을 하니까 딥러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심화학습을 해요. 학습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 지능이 퇴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영성은 도저히 이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죠. 영성은 신학, 종교, 믿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동물도 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과의 그것. 그다음에 이제 변화. 인공지능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죠. 인공지능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변화 적응력이나 미래 예측하는 것은 인공지능. 하지만 이 부분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감성하고 영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앞으로 할 일은 뭐예요? 교회 할 일은 이 지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과 영성에 아주 철저히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위에 있는 지능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강의했던 것 같은데. 자, 인공지능, 인간지능.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로 밝힙니다. 영성지능? 비슷하긴 한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성지능? 저기 한번 메모해 놓으시죠. 신공지능. 신공. 신공지능. 무슨 신공이라고 그러죠? 신공지능. 이제 신공지능은 영감과 관련된 부분들, 초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공지능입니다. 이제 신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상상력도 상당히 어떤 종교적 감수성에 좀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경에 기초한 또 말씀에 기초한 또 예언적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신공지능이거든요. 예언적 기능.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되나요? 다음 세대한테. 솔직히 저는 예언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은 초월적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내재적일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현실 속에서 예언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앞으로 신공지능의 측면,
즉 지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감성이나 영성을 어떻게 뭐 더 탁월하게 실천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을 놓으시면 안 돼요. 감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성도 훈련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성도 마찬가지. 한번 며칠만 멈춰보세요. 기도 며칠만 멈춰보세요. 성경 공부 며칠만 멈춰보세요. 굉장히 아주 저거하죠. 강사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일주일간 강의를 안 했더니 손이 굳어버려요. 입이 굳어버리고. 그렇죠, 윤양성 목사님.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방학 때 가지고 교수진들도 방학 때 좀 쉬었다가 마침 3월부터 강의 좀 하려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감각이 좀 마비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방학 중에도 열심히 주어진 그 강의의 업무를 해줘야 됩니다. 좀 학생들한테 좀 서비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이 강의 기능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 듣고 싶은 강의, 명강의, 놓치고 싶지 않은 강의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될 아이들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복습하는 전통 형태에서 지금은 집에서 익히고 학교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으로 대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좀 미온적이에요. 좀 느리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 자, 유럽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 질문하는 인간, 답변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라는 교수가 한 말, 인공지능은 시작. 자, 인공지능은 어떤 질문에도 항상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있다.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가장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인간뿐이다. 자, 인공지능도 물론 질문 기능이 있어요. 인공지능도 보니까 질문 기능이 많이 탑재되어 있어요. 탑재되어 있지만 인공지능은 어떨 때만 질문합니까? 입력되는 때. 예, 입력된 순서대로 질문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뭐 해도 이진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진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키고 끄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키고 끄는 거. 이제 안 끄죠, 사람들이. 안 끄죠. 그리고 또 질문은 굉장히 그 호기심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공지능은 호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선을 목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없지만 곧 있을 겁니다. 예, 인공지능도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을 가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 되고 싶어 하냐면 인간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간은 그래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자꾸만 호모데우스, 아주 신적인 존재로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죠. 자, 아직도 질문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 사람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뭐 질문하고 학습하는 거를 하브루타라고 붙이기에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좀 요즘에는 이제 대표적인 단어가 됐는데 자,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이 하지 못할 영역, 이 질문과 탐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토론, 탐구와 대화는 이제 하브루타 학습 스타일이 이제 AI 시대의 지적이고 필수적인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제가 최초예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뭐 하브루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교수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각계의 어떤 이 연구단체, 연구소 소장들 만나보면 말은 이구동성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상당수가요, 샤이한 사람이에요. 약간 샤이한 하브루타를 해요. 굉장히 샤이해요. 예? 아이, 현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좀 입시의 장벽이 너무 높고, 아직도 이런 형태.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은 혁신화되고 확실히 정보화되고 혁신화되어 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 변화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 질문하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얘기로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질문하기나 질문 방법론 하브루타학은 없어요. 스터디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육의 원리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브루타를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신학적으로도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셔도. 자, 한번 보시죠. 역사 발전 밑에 네 번째 봅니다. 자, 역사 발전. 질문하는 사람과 사색하는 2%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곧 질문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질문지능, 즉 퀘스처닝 퍼센트를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질문 안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질문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기능이나 생각하는 능력이, 사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사과나무를 심어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어나가고 키우고 가꿔서 성도들이 좀 수준이 있고 좀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역사적인 선물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서와 탈무드죠. 근데 옛날로 생각해 보시면, 옛날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가장 큰 빅데이터가 과연 뭘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빅데이터.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가장 큰 빅데이터는 뭘까요? 역사? 성서하고 탈무드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어떤 책들도 많죠. 다른 책들, 뭐 고전들 있지 않습니까? 고전들도 많지만 성서하고 탈무드만큼 가장 큰 빅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이제 한번 9쪽 보시죠. 자, 9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써놨어요.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 빅데이터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 기업체. 예, 일단 언론사들이죠. 방송 언론사들. 근데 굉장히 제일 먼저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첨단 장비를 갖고 있어요. 방송국 가보니까 뭐 가장 앞서가는 곳은 확실히 방송, 뉴스 채널들이 굉장히 빅데이터를 빨리 이용합니다. 이용하고 또 설문하는 설문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도 대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죠. 선거할 때 빅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선거, 투표 과정. 또한 어디 또 많이 씁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정부에서도 굉장히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뭘 가지고 하냐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자,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뉴스라든지 언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호모 나렌스로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참 무섭죠. 세계 언론을 다 주도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방송사, 유대인들의 방송사. 대표적으로 CNN이 그렇고, CNN, CBS, 뭐 MBC, 뭐 거의 미국 MBC에 방송사. 맞아요. 예. 그 다음에 AP 로이터. 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못하게 또 많아요. 뭐 LA 타임즈, 다 만들어서 타임즈 같은 건 뭐 웬만하면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요. 타임즈. 혹시 아세요? 그 잡지 중에 타임.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호모 나렌스로 살아왔어요. 호모 나렌스로. 자,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가보면, 예,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싸우고 늘 전쟁과 테러가 늘 일어나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한계에 갇힌 게 바로 여론입니다. 국대 여론. 자, 국제 여론을 누가 다 지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지배를 하니까 팔레스타인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고 좀 안 됐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만큼 여론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대단한 겁니다. 혹시 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일기가 뭐예요? 바로 떠오르는 거. 안내. 안내 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저 난중 일기가 떠올라야 되고 무슨 일기가 떠올라야 되는데 난내 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유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보세요. 안내 일기 뭐 다른 사람들은 일기 못 썼을까요? 그 정도 못 쓸까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참 대단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모 나렌스, 즉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그 언론, 그 여론을 다 주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을 하죠. 욕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 명분, 합리성을 계속 구축합니다. 참 무섭죠. 무섭죠. 그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보시면, 자, 10페이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자, 제목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교육은 뭐보다 강하다? 칼보다 칼보다 강하다. 자, 그래서 옛날에 그 서양 속담에도 있죠. 칼의 힘보다 뭐의 힘이 더 강하다고? 펜의 힘이 더 강하다. 그렇죠. 그렇죠. 펜의 힘이 강합니다. 펜의 힘. 자, 혹시 옛날에 펜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옛날에는 펜을 뭐로 썼는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는 무슨 펜을 가지고 했죠? 붓을 가지고 했죠. 대나무 이용하고 말에 그 말총, 그죠? 말에 그걸 가지고 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털을 이용해, 토끼 털을 이용해 가지고 혹은 여우 털을 이용해 가지고 붓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서 만든 붓은 뭔지 아세요? 혹시 맞춰보세요. 뭘 가지고 썼을까요? 옛날에는 칼로 글씨를 써요? 노웨이 말도 안 돼. 갈대로 썼습니다. 갈대로 썼습니다. 갈대가 잘라가지고 되게 이제 대나무 같이 보여도 갈대를 이용한. 혹시 일본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좀 대망을 했지만 일본인들은 갈대 가지고 좀 딱딱한 갈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글을 썼어요. 한자를. 예, 우리나라랑은 약간 다르죠. 또 우리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붓을 이용해서 하는데 유럽의 옛날에 유럽이나 중근동에서는 갈대로 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 제국 흥망사. 에드워드 기본은 아주 걸출한 역사학자입니다. 저는 세계에서도 에드워드 기본만큼 뛰어난 학자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도 이 로마 제국 흥망사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문체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정말 쉽게 썼어요.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책보다요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보다도 훨씬 더 쉽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 흥망,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하는지.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자녀 교육의 부재라고 그랬어요. 자녀 교육의 부재. 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보시죠. 하루아침에 망했지만 교육으로 다시 일어났죠. 자, 칼로 나라를 또 강철 군화로 유지하려고 했던 로마와 교육으로 민족과 나라를 일으키려는 유대인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혹시 랍비 그 얘기를 아실 거예요. 랍비 아키바 얘기를 혹시 아세요? 랍비 아키바가 AD 70년 다 돼서 멸망하기 직전에 아키바가 딱 그 로마 장군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라 다 부숴도 좋지만 학교만큼은 부수지 말아 주십시오. 학교만큼만. 부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키바가 그 사람한테 예언하죠. 그 장군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로마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제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바는 예언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장군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군이 이제 얼마 있다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티도 장군, 티투스한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라, 파괴해라 해가지고 다 파괴했습니다. 근데 티투스한테 그거를 꼭 말해줍니다. 다른 건 다 부셔도 학교만큼 부수지 마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학교만큼 부수지 않게 돼서 그곳이 바로 야브네입니다. 야브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야브네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야브네에다 학교를 세웠죠. 이름하여 토라 학교를 세웁니다. 말씀의 집을 세웠다고. 그리고서 이제 티도 장군은 성전을 다 파괴하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성전까지 다 부서졌어요. 성전까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부서지고 남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성전이 부서지고 남은 교육. 우리 최사무엘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성전이 부서지고 남은 교육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토라 안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토라 안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토라 안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자,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두뇌 활용법과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과 영재 교육에서 듣는다. 자, 1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 11페이지. 자, 그러면 말씀의 학교, 말씀 학교, 토라 학교, 말씀의 집. 거기를 이제 유대인들은 예시바라고 합니다. 예시바 다 아실 거예요. 예시바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세웠던 뭐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종교 교육을 같이 병행을 했죠. 자, 예시바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탈미드 하캄이라고 합니다. 탈미드 후템이라고도 하고 후템, 하캄 이렇게 붙이죠. 자, 근데 재밌어요. 예시바는 지금도 1학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자라고 부릅니다. 현자. 2학년은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3학년은 학생이라고 불러요. 예시바는 3년제거든요. 3년제인데 1학년은 학생이고 2학년은 철학자고 3학년은 학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학년은 현명하게 선택해서 들어왔고 현자라고 하면 어떻게 1학년한테 현자라고 불러요? 그냥 프레시맨이지 우리는. 그냥 프레시맨. 근데 와이즈맨이라고 부릅니다. 2학년은 필라소퍼, 철학자라고 부르고 3학년은 스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 말로 역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1학년은 현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어깨에 힘들더라고. 자부심이 많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고려대를 누가 학생이 갔어요. 갔는데 처음부터 고려대 학생한테 너는 현자다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그 친구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 겸손해져야죠. 제가 어떻게 현자입니까? 처음부터 뭐를 무장하냐면 겸손을 무장합니다. 겸손을 무장시켜. 겸손도 무장해야 되더라고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도 무장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억지로라도 겸손하면요 언제가 또 이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요. 진짜 그렇습니다.
겸손한 척할 필요는 없는데 억지로. 근데 2학년은 또 철학자라고 불러요. 철학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거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좀 생각하며 살아라. 이제 겸손하게 살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겸양지덕, 즉 겸손을 무장하고 두 번째 이제는 지성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무장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신앙이 반드시 있죠. 그 겸손, 지성, 그다음에 신앙 그것을 갖춘 사람이 학생이죠. 제대로 학생, 배우는 사람 끝까지 배우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은 배우죠. 거만한 사람이 어떻게 배웁니까? 거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거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머리는 좋은데 교만한 사람들이 좀 꽤 많습니다. 우리 윤항성 목사 어떠세요? 머리는 좋은데 교만한 사람 만날 때 좀 어떠세요? 재수. 머리는 좋은데 거만한 사람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왜 이들이 학년을 이렇게 구분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졸업하는 학생들을 뭐라고 하냐면 탈미드 학함 혹은 후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탈무드를 공부하는 학생을 탈미드라고 해요. 탈미드. 복수형은 탈미딤입니다. 탈미딤. 그래서 탈무드 자체는 뜻이 없어요. 그냥 심오한 공부, 뭐 이 정도의 뜻이 있어요. 교훈, 뭐 가르침,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탈무드의 뜻이요. 그냥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그냥 깊은 공부, 뭐 이런 것이죠. 예, 그런 뜻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친구를 잘 선택한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유대인들의 이제 친구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친구 선택의 기준. 자, 유대인들이 이제 학교를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엄마들이 부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엄마들이 부탁을 하죠. 자, 항상 이제 친구들 보면, 아이들 보면 누구의 그 단점부터 보기 시작하죠. 다른 아이들의 단점, 결점부터 보기 시작해요. 자, 우리 엄마들이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옷을 잘 입히고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죠? 아니,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옷도 잘 입히고 되도록이면 신발도 잘 신겨서 가방도 새 거를 사서 보내죠. 아무리 좀 없어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놀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놀림받기 시작하면 큰일이죠. 어려서부터 놀림받기 시작하면 천덕꾸러기가 돼버리잖아요. 아이들이. 상처 많이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반드시 어떤 단정하게 하고 가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뭐 메이크업, 뭐 비싼 브랜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좀 그렇게 보내는데 그것까지는 한국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딱 가서 그러죠. 첫 시간부터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굉장히 싸우는 것을. 신체적으로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질 않아요. 단점을. 그래서 먼저 칭찬부터 해라. 어떤 친구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부터 해라 그래요. 그걸부터 먼저 가르쳐줘요. 칭찬부터 해라. 물론 공부는 뭐 꿀 바른 사과처럼 달콤하지만 먼저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의 장점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상대방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친구는 그 친구한테 비난하겠어요? 좋은 감정이 들죠. 예, 좋은 감정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우정의 감정이 생겨요. 쟤랑 친해지고 싶다. 친교의 감정이 생기죠. 자, 그런데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가서 친구들끼리 그냥 뭐 놀고 즐기는 곳이 아니죠. 단순하게. 학교는 말 그대로 책의 집입니다. 공부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트 하 세페르라고 그래요. 베이트 하 세페르. 세페르가 책이거든요. 베이트 하 세페르. 그래서 책의 집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친구를 사귈 때 일단은 처음부터 어떤 장점을 찾아가면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요. 질문과 토론을 잘하는 친구를 제일 좋아해요. 왜요? 자신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친구예요. 자신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친구를 제일 중시 여깁니다. 자, 1번 한번 첫 번째 탈무드 미시나를 보겠습니다. 자, 친구를 선택할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 다음에 아내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아내를 얻어라. 탈무드 이제 미시나에 나오죠. 좀 기분이 좀 나쁘시겠어요. 여자분들은 아내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아내를 얻어라.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단계 높은 친구를 사귀어라. 우리 최사무엘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이렇게 좀 뭐 탈무드 미시나처럼 하셨어요? 아니면 좀 반대로 하셨어요? 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 예. 한 단계 높은 친구 사귀시고, 예. 한 단계 낮다,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요즘 아내는 참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자가. 왜요? 아, 눈이 너무 높아지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해요. 여자들이 한 단계 더 높은 것 같아요, 보면. 소위 고단수라고 그러죠. 너무 높아지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을 좀 무서워해요. 아,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 결혼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 남자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자아이들은 저 시집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남자아이들은 가기 싫어요. 왜요? 왜요? 저 책임지기도 힘들어요. 본인 감당하기도 힘들대지. 그런데 집 사야죠. 뭐 일해야죠. 뭐 뼈 빠지게 적어야죠. 애 낳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봐서는 본인 좋자고 결혼도 안 하면 안 된다. 결혼은 꼭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본인 선택이니까. 자, 친구를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친구를 사귀어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6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1번, 친구 간의 교제를 무척 중시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 철저한 개인주의자 입장에서 개성을 존중해주고 생각을 존중해줍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개성을 존중해줍니다. 너는 나와 달라. 나도 너랑 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질문에도 뭐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답변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변을 만들어요.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질문의 중요성을, 탐구의 중요성을 말을 했지만 사실상 뭐도 중요하냐면요. 답변도 더 중요합니다. 답변도 질문 이상 중요합니다. 저는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 질문 잘하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정말 성심성의껏 제대로 답변해 준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충대충 하거나 짧게 줄이거나 정말 거기에 약간 배려도 별로 없습니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은 답변하지 않죠. 그죠? 기자들은 답변하지 않아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요? 기사만 쓸 뿐입니다. 하지만 또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러나 선생님들은 또 질문도 답변을 받죠. 답변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정답만 말해주는 것은 학생들을 크게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는 굉장히 제대로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질문 이상으로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 자녀를 위해서는
과잉보호도 서슴지 않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아이가 좀 질이 안 좋은 아이랑 사귈 때 유대인 엄마들은 바로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 아이를 찾아가서 너 내 아들하고 만나지 마. 딱 얘기를 해요. 되게 무서워요. 오. 내 아들하고 만나지 마.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뭐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생각을 하죠. 왜요? 왜요? 그건 네가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한마디만 해요. 많이는 하진 않아요. 만나지 마. 딱 왜? 이게 과잉보호입니다. 제대로 된 과잉보호.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친다. 이게 가정교육이죠.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죠. 근데 애가 지멋대로 친구 사귀러 가잖아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사춘기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그런 일이 많아집니다. 예.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예. 또 미셔너리 키즈, MK도 그렇죠. 미셔너리 키즈도 그런 경우가 있고, MK들도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어디까지나 자녀의 입장을 존중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친구는 대화 대화 대상 대상이어야 하며 상이어야 하며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자신을 리더십의 이끌 수 있는 소유자여야 한다고 리더십의 믿는다. 인자여야 한다고 곧 믿는다. 자아의 신장을 자아의 도모할 수 있는 신장을 친구라면 도모할 수 있는 제격이다. 친구라면 제격이다. 제격이다.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이끌어가는 사람. 물론 뭐 그때는 약간 스몰 리더십이겠죠. 뭐 빅 리더십은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스몰 리더십이나 아주 리더십의 베이직을 따르는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아의 신장을 도모하는 친구를 제일 또 제격이다 그랬어요. 한번 이런 거를 기준을 정해서서 한번 교회에서도 교회 친구들 참 많아요. 이런 걸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도대체 그냥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 솔직히 뭐 그 아이들도 좋죠. 하지만 잘 다니기는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또 친구 관계도 굉장히 형편없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 중에서 질문과 토론을 잘하는 친구를 친구를 최고의 최고라고 친구라고 여긴다. 여긴다. 토나 그래서 어드바이저는 멘토나 어드바이저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 하면 이런 친구들을 질문과 토론을 잘하는 친구를 최고의 친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얻어야 스스로 가서 가끔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아마 그 친구도 다른 고민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그 교육은요, 어찌 보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반성장. 왜 옛날에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교학상장. 선생님과 학생이 동시에 같이 성장한다를 교학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동반성장. 아마 그 개념에서 생각하면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우정의 학습법. 그래서 하브루타를 우정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정의 학습 시스템이라고 붙여도 좋아요. 우정의 학습 시스템. 우정학습법이라고 하고 우정의 학습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